안녕하세요. 백정영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정말 오래간만에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교육을 또 합니다. 오늘은 유전학의 기초는 다음 주에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태내기 발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태내기 발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목차인데요. 첫 번째는 수정, 두 번째는 태아 발달 과정, 세 번째는 태내 환경, 그리고 네 번째 유산과 불임 등 이상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내기입니다. 태내기는 수정부터 출생까지 약 10달 동안 태내에서 태아로 성장하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은 인간 발달 과정 중에서 가장 변화가 빠른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환경적인 요인과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내에서의 발달은 이후 성장과 직결되므로 태내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태내 환경은 출생 이후의 환경보다도 태아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제가 준비한 동영상에서 보시면요. 태아 프로그램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네, 전통적으로 의사들은 뭐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뭐 이런 원인을 유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DNA의 어떤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이거는 유전에 의해서만 아이들에게 전달돼서 후에 성인병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뱃속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나중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전쟁 때 먹지 못하는, 그쵸? 엄마가 심하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먹지 못하고 이런 전쟁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그 산모의 아이들이 굉장히 심장질환, 당뇨병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이게 태아 프로그래밍인데요. 태아기일 때 일어났던 일이 태어난 후의 삶에도 이어진다는 것. 이게 이제 태아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당뇨병이 많이 걸리고 비만이 많이 걸리나? 전쟁통에 태어난 아이들이 왜 비만일까?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더니 지방세포 분해 유전자의 기능이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제 뭐 POMC라는 어떤 지방 세포 분해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들이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활성화돼서 지방 세포를 막 분해해요. 그러면 살이 안 찌겠죠. 지방이 막 분해되니까. 근데 이렇게 유독 뱃속에서 굶었던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잘 먹지 못했던 이 태아는 이 지방세포 분해 유전자의 기능이 탁 하고 꺼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탁 꺼져 있는 태아기 때부터 이렇게 딱 꺼져서 나오는 이 아이는 어때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더 많이 살찌는 거예요. 왜요? 지방 분해 유전자의 기능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양, 똑같은 뭐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뭔가를 먹어도 이 아이들은 훨씬 더 살이 많이 찝니다. 그쵸? 이게 이제 지방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만이 당뇨가 심장질환으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태내기 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DNA 유전자에 존재하는 이 메틀기가 요 지방 분해하는 고기 그 유전자에 딱 붙어가지고 기능을 꺼트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DNA 메틸레이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영향 때문에 태아기에 프로그래밍된 이 기능들이 그쵸? 태아기에 프로그래밍된 이런 유전자의 어떤 정상 작동 기능이 꺼져 있는 이 상태가 성인, 죽을 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태내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엄마들이 뭐 임신해서 살이 찌면 안 돼 라고 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덜 먹고 안 먹고 뭐 이렇게 조금 아이가 배고파서 굶주렸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이렇게 유전자 지방세포 분해 유전자의 기능이 꺼져서 정상적인 아동들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그 되게 중요한 그 쟁점이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걸 후성유전이라고 후성유전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그 퍼펙트 베이비 태아 프로그래밍 요 동영상을 꼭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내기의 이제 첫 번째 해당하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수정입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수정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시작되죠. 여기서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정자들이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난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약 2억여 개의 정자가 열심히 이동하죠. 난자를 향해서. 그런데 이제 4분의 1개가 죽고 그 생존 기간은 24시간에서 48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난자의 생존 기간도 24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수정이 되는 과정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시죠. 수많은 정자가 난자에 모여들지만 정작 딱 하나만이 막을 뚫고 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딱 핵과 핵이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딱 만나는 게 수정인데요. 이때부터 세포 분열이 시작됩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더 드릴 거예요. 태아의 신비라는 이 동영상 보시면 수정되는 과정이 정말 잘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림에서 수정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로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는 수란관으로 들어가죠. 이때 정자가 들어오면 수정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수란관에서 여기 정자 만나는 거 보이실까요? 그래서 수정이 되면 2세포기, 4세포기 막 분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밀려 떨어지면 약 일주일, 그쵸? 천천히 이렇게 세포 분열하면서 자궁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약 일주일 후에는 자궁벽에 착상하는데 이때부터 임신했다라고 합니다. 자, 임신이 되면 자궁 쪽 태아는 태반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요게 이제 수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수정 과정에서 수정되는 요 시기가 어느 시기일까요? 발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에 가서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학입니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궁벽에 착상하는 약 2주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요 시기를 발학이라고 하죠. 수정이 딱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막 분열되죠? 천천히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팔관에서 천천히 자궁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착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시기는 착상, 태반 형성, 세포 분리, 양막막 등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배아기입니다. 배아기는 약 임신 2주에서 8주까지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수정란이 자궁벽에 딱 착상한 후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을 배아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임신을 했구나 라고 이제 좀 인지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예민한 사람은 3주 때도 4주 때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은 뭐 6주 때도 알고 7주 때도 압니다. 자, 요 시기가 되면 그 심장이 막 4주부터 천천히 아이의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죠. 요 시기를 사실은 이제 배아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배아기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쵸? 사실은 점에서부터 막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요 임신 2주에서 8주 요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죠. 사실은 뇌부터 시작해서 뭐 손톱, 피부, 심장, 소화기관, 뭐 팔다리,
모든 것들이 순환기관, 호흡기관 다 생기는 게 이 배아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배아기입니다. 배아기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2주에서 8주 사이에 우리 아기를 이야기하는데요. 뱃속의 태아를 얘기하는데요. 요 시기에 사실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 시기에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으로 이 배아기 아기가 막 분할을 하는데 특히 이제 외배엽은 피부의 표피, 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치아 등 감각기관, 신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주요 깊게 봐야 되는 게 외배엽에 뇌가 있다는 게 보이시죠? 뇌가 없이는 심장이나 이런 것들을 뛰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서는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요 순으로 만들어집니다. 내배엽은 소화기, 허파, 간장, 췌장, 타액선 등 호흡기계통의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배엽에서는 피부 내층, 안쪽 기관들이 만들어진 근육, 골격계, 혈관, 배설기관, 순환기관 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아기 때는 굉장히 이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의 순으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발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태아기인데요. 우리 조금 전에 배아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배아기 때 저희가 이제 알게 돼요. 임신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생리를 하지 않아서 한 4주 정도쯤 됐을 때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4주에 심장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 한 주 있다가 오라고 하죠. 그래서 한 4, 5주 이때 가면 아예 심장 소리를 막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배아기는 2주부터 몇 주까지라고 했죠? 8주 정도까지를 배아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8주 마지막쯤 한 8주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사람의 형태를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태아기는 이제 8주 후, 그죠? 수정 8주 이후부터 출생 때까지의 시기예요. 배아기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기관과 구조가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배아기 때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순서로 요것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되는 거죠. 그러면서 태아는 발로 차고 꿈틀거리고 머리를 돌리고 결국 몸통 전체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태아는 눈을 감고 또 곁눈질도 하고 찡그리고 입술도 움직이고 입도 벌리고 적은 양의 양수를 삼키고 손가락도 빨고 하는 그런 동작들을 뱃속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태아 발달 과정 중에 태아기입니다. 우리가 우선 태아 발달 과정에서 발아기, 배아기를 지나 태아기로 접어드는데요. 태아기는 8주부터 출생까지의 시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8주 정도에는 첫 뼈세포가 형성되어서 손가락이 또 발가락이 분명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또 12주 때는 100% 신체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아기, 사람의 형태가 보여지게 됩니다. 12주 때는요. 그래서 이때 초음파를 통해서 아이의 성별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15주 때는 감각기관이 형성되면서 태아의 크기가 크게 증가가 됩니다. 18주 정도 되면 약 14cm 정도로 자라고 입과 입술의 임각이 형성된다고 해요. 자, 20주가 되면 태아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손톱, 발톱, 솜털이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28주 정도가 되면 울고, 숨쉬고, 들이마시고, 엄지손가락을 빨 수 있으며 만약에 이때 아이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출산하게 된다 할지라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28주 정도가 굉장히 고비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28주 기억하세요. 자, 32주가 되면 모든 기관이 완성되고 출산까지 긴 기간 동안 신체의 각 부분 발달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정교화되겠죠. 벌써 28주가 돼도 출생하면 살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32주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대부분 아이들이 40주에 완료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2주, 한 주 먼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한 주, 2주 늦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늦게 나오면 아이가 너무 크니까 좀 위험하죠. 저도 한 2주 정도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주 정도에 저는 아이를 분만했었어요. 첫째 아이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38주, 7주 되면 거의 아이들이 많이 자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32주에서 36주 되니까 그냥 태아 같아요. 그죠? 이제 막 태어나도 신생아처럼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우선 태아기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31주 된 태아 보이시죠? 자, 이 귀라고 되어 있죠. 요 시기에 31주 정도 된 태아는 훨씬 이전보다 훨씬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엄마, 아빠 소리가 많이 구별되어 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걸면 태아가 잘 들어요. 피부도 보시면 지방 분비가 많아지면서 통통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뇌 같은 경우는 뇌가 발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방가나수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자, 눈도 눈꺼풀이 생기면서 눈동자를 움직일 수 있고요. 콧구멍이 뚫리고요. 엄마가 말을 하면 태의 심장박동수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아직 호흡 기능이, 폐 같은 경우는 아직 호흡 기능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내장 같은 경우는 각 기능이 발달하고 신진대사가 더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31주가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자란 태아는 어때요? 이제 뭐 38주, 39주, 그쵸? 이제 많이 다 자라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20배 정도로 자라나고 키는 50cm 정도가 되고요. 몸무게는 3.2kg. 엄청 커졌죠. 이제 머리를 돌려 몸통을 돌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 한 보면 40주까지 뱃속에 있는데 뭐 38주, 39주 뭐 이 정도만 돼도 아예 충분히 나와서 잘 기를 수가 있죠. 그래서 40주보다 더 늦게 나는 건 이제 조금 힘들고요. 한 40주를 스탠다드라고 본다면 뭐 38주, 39주에도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태대 환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태교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은 태아의 생체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주목받는 태아 치료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뱃속 태아가 기형일 때 자궁 밖으로 태아를 끌어내서 수술을 하고 다시 자궁 속으로 집어넣는 첨단 의료 시술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구에서는 20년 전부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까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하는데요. 또 우리나라 의사들이 기술이 또 한껏 높기 때문에 의술이 한껏 높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태내 환경,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임산부의 연령, 그다음에 영양, 흡연과 음주, 약물 복용, 질병, 정서, 태내회람, 임신 중의 이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연령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10대 임산부가 또 아이를 출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완성되지 않은, 사실은 발달이 완료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도 저체중아일 수도 있고 장애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기는 언제일까요? 20, 30대 임산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 30대 임산부가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또 건강하게 키운다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고연령, 그쵸?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죠? 연령대가 높아져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결혼도 늦게 하고. 그래서 3,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 뭐 중반까지도 아이를 갖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임산부 연령이 높다 보니까 불임도 많고 사산율도 높고 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출산할 경우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다운 증후군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는 또 외적인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서 살찐 임산부를 되게 또 혐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이어트, 임신을 했는데 막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 경우도 보여집니다. 우리 아까 전에는 태아 프로그래밍이라는 이제 우리 또 동영상을
보실 건데 거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태내에 아이가 못 먹어요. 엄마가 뭐 극심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애가 너무 굶었다거나 이럴 때는 아이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 비만일 확률이 높고 또 비만이기 때문에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 궁극적으로는 뭐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해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칠 수 있다는 거 우리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그쵸? 먹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충분히 섭취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나 6개월 정도 되면 아이의 뇌가 발달하는 시기예요. 이때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이어트를 한다? 네, 어떻겠어요. 뇌 발달이 덜 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체는 태아 성장 발육에 필요한 단백질, 칼슘이 필수적이고요. 이외에 무기질, 비타민도 충분히 섭취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 시기에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흡연과 음주입니다. 임산부들이 흡연을 한다. 자,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임산부가 하루에 14가치 담배를 핀다고 해요. 근데 이런 임산부가 담배를 피기 시작할 때 태아가 머리를 팔로 이렇게 움켜쥐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필 때마다 그 담배 연기가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흡연이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태아의 출산 시 저체중을 유발하고 유산이나 조산, 수면 시 손상된 심장박동과 호흡, 영아 사망, 천식, 암과 같은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아이가 이제 그 동영상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흡연하신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음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번째 약물 복용입니다. 어머니에게 안전한 약물도 태반을 통해서 특히 배아기 때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장기가 만들어지고 그쵸? 뇌도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약물 이렇게 좀 치명적인 약물인 경우에는 영양을 바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약을 먹을 땐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먹어야겠죠. 자, 근데 임산부라고 해서 약을 아예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임산부가 열이 막 높아져요. 자, 그러면 임산부가 약을 처방받아서 열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양수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아이가 숨쉬기 힘들어하고 심장속이 빨라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아플 때, 임산부가 아플 때는 참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의료진과 상의하여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또 태아를 위해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못된 약물 복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금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병입니다. 임산부가 풍진이 걸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초기에 걸렸으면 50% 정도의 그 장애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를 낳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낮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임산부가 풍진에 걸렸다? 예, 장애 출산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하선염, 또 성병, 당뇨병 이런 것들이 걸렸다고 하면 태아에 직접 영향을 줘서 또 이제 장애아 출산의 비율이 높게 됩니다. 여기서 또 얘기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태반이나 출산 과정에서 접촉을 통해서 태아에게 감염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또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임산부는 감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임산부의 당뇨는 유산, 사산, 이런 신경학적 결함 이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임산부 또한 당뇨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6번째 정서입니다. 임산부의 분노, 공포, 불안 이런 정서들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또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태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태에게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심각한 불안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자연유산, 또 출산의 어려움, 조산아, 순환기 장애 출산,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또 분비가 돼요. 그러면 뇌 발달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 태아는 지능이 낮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서 상태, 편안한 정서 상태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기타 사항입니다. 태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방사선, 노출은 사산, 기형, 뇌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거나 이런 경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또 모친의 여러 영향 외에 부친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왜요? 정자를 제공하는 반쪽이기 때문이에요. 50%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물 흡연, 알코올, 방사선, 뭐 이런 직업과 관련된 납 등에 대한 노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면 정자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태아가 정상 발달을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는 그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이 건강한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 태아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건강한 아기 출생을 위해서는 부모가 될 엄마 아빠가 미리 임신을 계획하고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갖추고 건강한 상태에서 아기를 갖는 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유산과 불임 등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유산입니다. 자연유산이란 의학 시술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의 생존 가능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 즉 임신의 한 20% 정도 이상이 자연유산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들 10주 이내에서 자연유산이 많이 되죠. 인공유산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에 임신 시기에 약물적 또는 수술적 방법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인공유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낙태라는 것이 사실은 살인인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책임지지 못할 생명은 갖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유산도 그렇잖아요. 왜 아기를 가지면 움직이지도 않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연 유산된 아이들은 뭘 어떻게 해도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딱 가지면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다 이러면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아이가 약해서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낙태시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생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책에 한번 보면 침묵의 절규라는 영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상도 한번 제가 넣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아이를 낙태한다는 것 자체가 살인 행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신 중 이상인데요. 임신 중독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임신 20주 이상 또는 임신 말기에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고 소변이 보글보글 거품이 나면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단백뇨가 나오는 증상을 임신 중독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임신 중독증에 걸리게 되면 부종이 심해지고 많이 퉁퉁 붓거든요. 소변량도 감소하고 두통, 또 상복부의 복통, 또 잘 보이지 않는 등의 어떤 장애 등이 발생하게 되고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 태반 및 태아로의 어떤 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태아가 잘 자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태아가 사망한다든지 하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독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발견해서 또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면 이제 병원의 의료적인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서 또 출산까지 위험이 없도록 잘 조심해서 또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이 임신 중독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임입니다. 불임이 원인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배란장애가 가장 흔하다고는 얘기해요. 때로는 뭐 난간이 막히거나 수중이 생기거나 또는 뭐 복막인자 자궁경관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자궁이 기형이거나 자궁경관의 점막이 부족하거나 그쵸? 내지는 자궁 내막증이거나 뭐 골반 이상이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사실은 불임을 초래합니다. 여기에 이제 원인 불명의 불임까지 포함이 돼요. 제가 아는 경우는 뭐 불임이 조기 폐송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어린 연령에 조기 폐송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원발성 불임도 있고 속발성 불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발성 불임은 한 번도 정상적인 임신을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속발성 불임은 이전에 임신을 한 번이라도 했던 경우지만 계속 불임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속발성 불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또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불임을 조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술이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 아기입니다. 시험관 시술은 난소로부터 배란되기 전에 난자를 바깥으로 막 채취를 해서 시험관에서 정자와 이 난자를 수정시켜서 수정된 배아를 다시 자궁으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시험관 아기는 전 세계에서 약 3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공수정을 통해서 불임 부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의학적인 획기적인 의술이면서 20세기 과학기술이 발달이 이뤄내는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관 아기 시술의 성공은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불임 부부가 모두 다 아기를 원한다고 시험관 시술을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시험관 아기까지 해서 우리 태내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출생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 과정, 출산 문제, 뭐 다양한 출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